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답답한 시장입니다. 지금 HTS를 켜보시면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는 800여 개, 코스닥에서는 1,500여 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하며 양시장 통틀어서 한 2,300여 개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승하는 종목 찾기가 손에 꼽힐 정도라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 계좌를 열어보신다면 내 계좌 안에서 상승,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은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그 힘듦을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 고스란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 걸까요? 오후장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는지 이성희 이사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청자분도 그러셨어요. 오전만 하더라도 낙폭을 만회하는 움직임,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락 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갑자기 그 매수가 다시 매도로 돌아섰고 지금 계속 지수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오후의 현재 시점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오전부터 거래소의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가 네. 약 2%대로 밀리다가 이제 3%대로 확장을 하는 모습이고, 지수는 한 1.7%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밀리는데 더 많은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 약간 지수 방어 형태로 2차 전지 셀 업체, 그럼 네이버 이 정도가 강하기는 한데 역부족이죠. 예, 역부족인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 보더라도 오늘 그간 강했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해서 약하고,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강세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매도에 대한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약한 상황이에요. 재건주들 같은 경우도 장 초반, 중반까지 강세 나타내다가 주요한 지수단을 깨다 보니까 약간 기계적인 매도가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개별주 성향을 가진 SG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어느 정도 빠질 상황에는 빠졌어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는 추리고 갈 종목 같은 경우는 추리고 가고, 아닌 쪽 같은 경우는 좀 비우고 가는 그런 가볍게 좀 시장에 대한 접근을 열어둡니다.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여러 뉴스를 찾아봤는데 시장 하락 요인 중에 하나로 장 초반에 기관 환매 5천억 원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거다라는 분석, 그건 사실이 아니고 루머일 뿐이다라는 반박의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 논리로도 시장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시장의 체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충분히 환매 같은 경우를 추측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수 레벨이 한 단계 낮아졌다 보니까요. 기계적으로 기관 매도는 나올 수 있고, 보험 창고의 출회 이런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은 기관 쪽 흐름들을 보면 약간 손절성의 매도가 나오기는 합니다. 다만 기금 주체 같은 경우는 매수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기금이 매수 유입한다고 지금은 붙을 게 아니라 우선 이 정도 지수 레벨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내일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레버리지를 써서는 안 되고, 주식을 지금 밀린다고 해서 늘려도 안 되는 시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시장 도대체 왜 밀리는 건지 다시 한번 트럼프 패닉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 와중에 국민연금은 사실 요즘 국민연금의 그 투자법 많은 분들이 믿진 않으시겠지만 금리 인하 수혜주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동참해도 괜찮을지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부담 요인으로 저도 한번 추려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락 요인 왜 이렇게 많냐? 2025년 코스피 실적 하향 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눈높이가 계속 낮아져만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 3분기 실적의 경우에도 실적이 잘 나와도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고 안 나온 것은 과하게 해석하는 그런 시장이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 더불어서 수출 증가율 둔화 따른 수출과 이익 다운 사이클에 진입됐습니다. 역성장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좋은 수출을 보여주는 데이터들, 종목들마저도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면은 이 수출 잘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관세, 세금 부과 안 할까? 라는 것이 역으로 오면서 오히려 수출 데이터가 좋았던 종목들마저도 급락하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 지금 SK하이닉스도 같이 3%대 내림세 나타내고 있고요. 고금리 강달러 공포 속에서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 또 하나 덧붙여 보자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책이 내수 경기 부양이 좀 실종되어 있다.
다소 아쉬운 부양책으로 나오면서 관련주마저도 하락하는 게 증시에 타격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내에서 신고가, 신저가 종목 개수를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거래소내 신고가 종목 개수가 한 17개에서 19개로 늘어났고요. 신저가 종목의 개수는요, 44개에서 105개로 늘어났습니다. 살짝 그림이 저희가 좀 잘못되었는데요. 신고가 종목은 17개에서 19개로 2개 늘어났고요. 신저가 종목이 44개에서 105개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투자처별 거래대금 규모도 보시죠. 증권거래소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어제 기준으로 한 17조 원가량의 거래대금이 있었는데요. 업비트를 포함한 5개 국내에서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20조 원. 다시 말해 코인에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국내를 대표하는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보다도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성훈 사님,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막 가랑비 옷 젖듯이 계속 시장에 밀려내렸잖아요. 거래대금도 절벽인 상황이었고요. 지난 8월 5일 블랙몬데이 때와 비교해 보자면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그때와 비교해 보면 지수는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한 번의 충격이 왔다가 바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 네. 상황이 달라진 거는 짚어주신 것처럼 3분기 실적을 뚜껑을 열어봤을 때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분기는 계절성이 있다 보니까 네. 늘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은 면은 있습니다. 영업 일수도 적기도 하죠. 그런데 이 다음이 하나의 문제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박스권 하단을 버티던 지수 같은 경우가 좀 밀릴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되기도 했고요. 거기 더해져서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부여를 할지, 처음에는 지금 멘트가 나온 건 약 20% 정도를 공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점을 내비치긴 했는데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소비재 같은 경우는 단가를 올려서 이 부분이 커버가 가능하지만 대형 수출재 같은 경우는 그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미리 그 부분을 우려해서 나오는 매도까지도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와 함께 지수가 오늘 기준, 어제 기준과 함께 오늘 기준으로 박스권 하단 정도 주요 지수를 깨다 보니까 약간의 투매 현상까지도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진짜 많이 파는 날에 예전에는요, 현물 시장에서 거의 1조 원 넘게 네. 파는 날도 있었고, 현선물 합쳐서 1조, 2조까지 매도한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라고 보기에 순매도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안 보는 다른 구간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팔다 이 지경에서도 1,000억, 2,000억 파는 그 파급이 큰 건지요. 아무래도 매수 자체의 부재가 큰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올해는 클로징을 거의 한 단계다 보니 여기에서 자금을 쓸 여력도 없고 강제적으로 못 쓰는 주체도 있어요. 손절 라인에 도달을 했다 보니 주식이 로스컷이 나가기도 하고 그게 반복되는 상황이고 시장이 많이 지쳤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정도 지수 밀릴 때는 대부분 약간 이쪽에서 샀다 보니까 손실이 좀 가중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은 약간 적은 금액의 매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론이 무섭습니다. 저희가 이번 대선이 있기 전에 많은 분께 여쭤봤는데 누가 될 것 같냐라는 거에 대해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증시 차원에서 봤을 때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런 걸 우려했던 걸까요? 과거 트럼프 정권 일기 때도 보면은 미증시만 좋았고 우리 증시의 퍼포먼스는 좀 낮았다, 수익률은 낮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8년까지는 동조화돼서 우리나라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관세와 관련된 압박이 직접적으로 없었다 보니까 그랬고 2017년도에서 18년도 사이에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 그 트럼프 당선자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왔었죠. 남북 경협 때문에 와서 그때는 산업재 같은 경우가 하나의 큰 사이클이었어요. 남북 경협 중심의 산업재. 그리고 2018년 가면서 이제 그 대중 관세가 적용되면서 그때 장이 밀렸어요. 그런 것처럼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관세는 이번에는 바로 스타트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충격을 기억하고 있는 투자 주체 같은 경우는 미리 주식을 비우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 와중에 추후에 펼쳐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할 건 시장 안에서 업종 중에 산업재는 유리하다는 점. 그다음에 그 속에서 이 지금 시장에 뭐 미국의 경기 우려 같은 경우는 재건 프로젝트 진행되면 인플레이션 일어나도 이거는 수요 중심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모든 게 무마가 됩니다. 그 큰 사이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큰 사이클을 봤을 때 일단 뭐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 대만에게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산업에 좀 더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가 또 저 또 텔레그램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여론들을 보면은 그 이야기도 있던데요. 금투세 폐지된 것처럼 우리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그 조건의 상법 개정이 수반되어야만 금투세를 폐지할 것이다라는 민주당 측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상 안 되는 거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연관된 겁니까? 뭐 패키지로 그렇게 연결한다라고 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뭐 이걸 연결해서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시장에게는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를 개정해 주는 게 네.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액주주와 대주주 같은 경우에 차등이 있는 거죠. 뭐 합병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분할을 하거나 할 때도 소액주주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사진의 지위 같은 경우가 원래는 회사만을 위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회사 주주 같은 경우를 함께 위한다는 항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뭐 이런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진행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에게는 유리하고요. 다만 기업의 입장에게는 소송에 대해서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있다 보니 재계에서는 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패키지로 진행되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뭐 빅 이벤트 다 소화해내고서는 시장은 다시 호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속 하락이 연이어 나타나면서 소외 현상만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은 11월 한 달, 한 3주 정도 남았거든요. 계속 이렇게 힘든 장일까요? 아니면은 미 대선의 결과 이후에 약간의 혼조 양상일 뿐 다시 또 시장은 호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업종별 차별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강했던 업종 같은 경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쪽으로 포트폴리오 재분배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업종 내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순위의 줄을 한번 세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 빠지는데 무슨 소리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시장의 뭐 하락 같은 경우는 조금은 비껴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자고요. 저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 안에서 또 힌트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테마가 많긴 합니다. 재건 테마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테마 주고 있고 그중에 컴투스 홀딩스 상한가 가 있고요. 여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포함해서 오늘 장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간 내렸던 더본 코리아는 현재 15.94%. 오늘 찾긴 좀 어려워 보이네요. 네, 오늘은 힘들 것 같고요. 어제 한번 찾아보는 걸로 과거로 돌아가서 알겠습니다. 어제 강했던 업종으로 한번 찾아보시죠. 네, 이렇게 첫 번째 국내 증시 하락 요인 짚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다시 시장이 상승할 때 우리가 담아봐야 될 종목의 금리 인하 수혜주는 어떨지요? 여쭤보고 싶네요. 11월 첫 주 기준의 국민연금의 선택을 보니까요.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 안에서 비중을 확대한 대표적인 종목으로 한미약품과 한울바이오파마, 다시 말해 바이오의 비중을 좀 늘렸고요. LGD 현대산업개발, 건설 늘렸습니다. 삼성증권, 증권 늘렸어요. 그리고 STX 엔진의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가장 큰 수혜주로 보이는 조선 섹터인데요. 그 안에서 선제적으로 비중을 늘리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CJ 대한통운의 경우에는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에서는 지금 국민연금이 금리 인하 수혜 섹터를 미리 선제적으로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성 이사님. 네. 이거를 이제 결과를 보고 저희가 해석을 하기 나름인데 네. 정말 그 때문에 국민연금이 바이오와 건설, 증권주를 사고 있다고 봐도 괜찮습니까? 보통 상반기에는 반도체 비중이 높았었고요. 그러면서 이걸 줄이는 단계에서 포트폴리오 재분배 차원에서 이게 연금 같은 경우도 시장 추종령이 있고요. 패시브. 그다음에 아웃소싱을 한 자금들이 있는데
저매매 형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아웃소싱 형태 자금보다는 본계정의 매매 스타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걸 보고 금리 관련해서 종목들을 따라가서 편입을 하기보단요. 지금 상황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건설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데 이게 뭐 금리 인하기가 지속되고 한다면 뭐 유리하고 증권도 뭐 국내보다는 해외 쪽 많이 매매해 주니까 유리하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뭐 1등주 같은 경우는 아직 괜찮으니 유리하기는 하네요. 생각해보니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뭐 따라서 매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그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가 보니까 네. 물론 50%를 훌쩍 넘긴 하지만 한 달 전보단 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이게 네. 트럼프의 당선 효과인 것 같은데 뭐 12월 금리 인하라던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건 맞습니까? 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네. 지금까지 보여지는 그 지표들로는 뭐 체력은 괜찮아요. 다만 이제 내년 넘어가서는 다시 뭐 물가가 올라거나 이런 영향이 나타나면 시장에 충격은 있겠죠. 아직까지는 괜찮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동결이어도 문제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가 동결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스탠스를 급하게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인다. 앞서 금리 인하 수에 대해서 1등주들은 현 구간 비중을 늘려보는 게 좋아 보인다. 우리 한번 동참해보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을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뭐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가 네.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뭐 나머지 증권주 같은 경우를 살펴볼 때도 PF에 대한 이슈가 없는 뭐 삼성증권 이런 쪽에 대한 접근을 열어둘 수가 있겠고요. 건설 같은 경우는 주택과 관련해서 좀 익스포저가 없는 쪽, 직접적으로 없는 쪽 같은 경우를 본다라고 하면 뭐 지금은 GS건설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쪽 이야기해 주셨고요. 건설에서는 GS건설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전략도 충분히 유효해 보인다라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이슈 추적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